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밤이네요. 이런 날엔 잠도 안 오고 마음도 싱숭생숭해서 안타까운 저희 시동생 이야기를 한번 올려봅니다. 저희 시동생이 대견하게도 가외 한 번 없이 의대에 당당히 합격해서 집안에 경사가 났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본과 2학년 되던 새학기에 자퇴를 했고 그 기막힌 이유가 밝혀지자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시댁엔 저희 남편과 10살 차이가 나는 막둥이 남동생인 시동생이 있어요. 저희 시댁은 시아버님이 부품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님은 마트 캐셔로 알바하시며 생활비를 버시는 그리 풍족하지 않은 집안이에요. 남편은 일찌감치 자기 적성을 찾아 전문대에 들어가 넉넉하진 않아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고요. 저희 시동생은 어릴 적부터 많이 똑똑했어요. 형편이 어려워 가회나 학원 한 번 제대로 다녀보지 못했지만 중학교 가서부터 늘 전교 1, 2등을 했던 기특한 시동생이에요. 저희 남편은 집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어릴 적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노땡 페이스 바람막이나 나이땡 운동화 등 10에서 20만 원짜리 옷과 신발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던 그냥 평범하고 흔한 철부지였지만 저희 시동생은 단 한 번도 그런 거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다네요. 시어머님이 마트에서 행사로 싸게 나오는 옷들과 신발을 사오면 아무 불평 없이 입고 신고 달다 못해 너덜너덜해져서야 버리는 정말 보기 드문 착하고 순한 학생이었대요. 시동생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쯤엔 저희 남편은 사회에서 일하는 나이였기에 그런 시동생을 위해 남편이 가끔 먼저 유행하는 옷들을 사다 선물해줄 정도였어요. 저와 연애할 시절이었기에 저도 그런 시동생을 잘 알고 있었고 같이 몇 번 만나기도 했었죠. 저도 이따금 용돈을 주고 했는데 돈이 아깝단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참 순하고 착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일생을 단 한 번도 시부모님의 속을 썩인 적 없이 묵묵하게 학교 생활을 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의대에 합격했어요. 날고 긴다는 집안에서 억소리 나는 고액 과외를 받고도 못 가는 게 의대인데 소위 흙수저 집안인 저희 시댁에서 의대생이 나오니 얼마나 큰 경사였겠어요. 뭐 그냥 난리가 났었죠. 시댁 동네는 오래된 주택가라 모두 20년 이상씩 알고 지낸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분들이셔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모두 나와 축하해주고 저희 시댁은 시루떡도 돌려 온 동네 구석구석에 자랑을 하고 다니셨죠. 당시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세댁이라 떡 돌리면서 이 집 며느리로 왔다는 인사도 했었어요. 동네 분들이 모두 아이고 아들이 의사라니 부럽다 부러워. 학원도 안 댕기고 혼자 공부해서 의대에 갔다며? 이런 효자가 어딨어? 하시며 시부모님을 부러워하셨죠. 시부모님 얼굴은 온종일 싱글벙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시다며 큰 기쁨을 누리셨죠. 시동생은 그렇게 모두의 축하를 받고 또 모두에게 행복을 주면서 자랑스러운 의대생이 되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대에 들어가면 고3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참 많이 힘들어요. 공부량도 어마어마하고요. 실험도 많고 과제도 참 많대요. 뛰어난 브레인들만 모인 곳이라 성적 다툼도 엄청 치열하죠. 의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땡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바이벌처럼 살아남아야 의사가 되는 곳이 의대예요. 그래서 고3 때보다 훨씬 고생하며 밤낮으로 공부하더라고요. 저희가 시댁에 방문해서 시동생의 안부를 물으면 우리 지환이가 지난주 내내 지 자취방에도 못 갔다 하더라고. 반찬 좀 보내려고 했는데 어차피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며 보내지 말라네? 딱해 죽겠어 아주. 아직 예과인데도 그렇게 바쁘니 본과 올라가면 더 고생하겠다 싶어 시동생이 참 걱정되더라고요. 어느 날 시동생이 의대에 들어간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저와 남편이 시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근처에 우연히 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학교에 안 갔겠지, 자취방에 있겠지 생각해서 시동생 만나서 점심이나 사주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학교 근처라 밥 사주겠다고 카톡을 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바쁜가 보다 하고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저 멀리 외진 공원 한 구석에 누군가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꼭 저희 시동생이랑 비슷해서 제가 자기, 저기 우리 도련님 아니야? 했죠. 남편도 눈을 개슴츠레하게 떠서 집중해서 보더니 맞네, 우리 지환이. 아, 근데 이놈 언제 담배를 배웠지? 하며 차에서 내렸어요. 시동생에게 다가가 이름을 부르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담배를 비벼 끄더라고요. 아니 도련님, 폰은 손에 들고 있으면서 왜 우리 연락을 안 받아요? 아, 그게요. 아, 이제 곧 학교 들어가야 해서요. 지환아,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남편의 말을 듣고 그제야 시동생의 안색이 파리하게 안 좋고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시동생을 잡고 무슨 일이냐고 캐묻자 난감하다는 듯이 회피하더니 학교 들어가 봐야겠다며 급하게 자리를 뜨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그런 시동생을 많이 걱정했어요. 워낙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라 본인이 먼저 입 열기 전에는 아무리 닥달해도 말해주지 않을 거라며 남편은 그냥 시동생 믿고 기다려보자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걱정하실 테니 시댁에는 말하지 말자고 하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시간이 1년쯤 더 흘렀어요. 시동생은 어엿한 본과 2학년 학생이 되었습니다. 다들 봄맞이로 들떠있던 어느 따스한 오후, 시댁에 안부 전화를 하니 시어머님이 걱정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얘, 너 혹시 지환이랑 연락이 되니? 도련님이요? 아니요, 저보단 남편이 종종 연락하죠. 연락 안 되세요? 도련님 요즘 새학기라 바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지환이가 2주째 연락이 안 돼.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말이야. 이놈이 말이 없고 무뚝뚝하긴 해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2주요? 2주는 좀 심한데요? 남편이랑 자취방 찾아가 볼게요. 하여 그 주 주말에 남편과 시동생의 학교 근처로 갔습니다. 자취방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거는데 통 안 받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해서 자취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저희 도련님이 아니었어요. 어? 여기 유지환 학생 사는 집 아니에요? 아, 전에 사시던 분인가 보네요. 우편물에 적힌 이름이네요. 저 이 집에 새로 이사 온 지 한 달 좀 안 됐어요. 청천벽력 같은 상황. 말도 없이 이사를 가다뇨? 아무리 성인이라도 아직 학생인데 가족에게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이사를 간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어요. 연락도 안 받고요. 그래서 학교에 찾아갔죠. 물어물어 시동생이 다니는 의대 본과 건물에 도착했어요. 주말이었지만 다들 바쁜 의대생이라 그런지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어물어 시동생이 속해 있는 과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한 학생을 붙잡고 물었죠. 저기 혹시 유지환 학생을 아시나요? 지환이요? 제 동기였는데 무슨 일이시죠? 이상했어요. 동기였다니. 동기면 동기지 과거형은 뭔지 듣자마자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환이 친형입니다.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되어서 학교까지 찾아왔어요. 아, 그러세요? 하더니 굉장히 난감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리고 이어 말하는 충격적인 이야기. 지환이 자퇴한 거 모르세요? 한 달 전에 학교 관뒀어요. 예과 마치고 본과 1학년 끝날 때쯤 갑자기 자퇴하고 싶다고 해서 선배들이 엄청 말렸죠. 그래도 본과 2학년까지 무사히 올라오나 싶더니 결국 관두더라고요. 그래서 난리 났었어요. 내 동생이 자퇴를 했다고요? 휴학이 아니고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이 경악하며 물었죠. 네, 저도 차라리 휴학을 하라고 했죠. 그런데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환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가족분들은 모르셨나 보네요. 하며 안타깝다는 듯이 저희를 보더니 이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환이가 해부 실습 때마다 기절할 듯이 힘들어했어요. 첫 실험 때 패닉 와서 책상 밑에 들어가서 벌벌 떨다가 뛰쳐나가서 그때 저희 건물 전체가 지환이 때문에 난리 났었어요. 교수님까지 잡으러 가셨을 정도니까요. 알고 보니 지환이가 피를 엄청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실습 잡히면 미리 청심환을 먹기도 했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소주도 한 잔 먹고 들어간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선배들이 오죽하면 술까지 권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지환이가 피를 무서워했다고요? 네. 다른 건 괜찮은데 피만 보면 벌벌 떨고 구석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점수를 거의 못 받았다고 봐야 하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동생을 찾아야 했어요. 남편과 학교를 빠져나와 시동생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카톡도 남겼죠. 자퇴한 거 알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당장 연락하라고. 그랬더니 슬그머니 답장이 오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다 말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바로 차를 돌려 시댁으로 전화했어요. 시동생이 곧 집에 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기뻐하시며 빨리 마트 가서 소갈비라도 하게 장 봐오겠다고 들떠 계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께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었죠. 남편과 저는 너무나 착잡해하며 시댁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집에 온다는 막내 아들을 기다리시며 시부모님 모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환이 3년만 더 버티면 인턴이네. 병원에서 흰 가운 입은 지환이 얼마나 멋질런지 아마 병원에서 제일 멋있을 거야. 그렇게 설레어하며 기다렸지만 시동생은 저녁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뭔가를 느끼셨는지 저희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지만 저희는 그저 착잡한 표정으로 시동생이 와서 직접 이야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밤 10시가 다 돼서야 시댁 현관문이 열리고 시동생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떨구며 들어온 시동생. 저희 가족 모두 그런 시동생에게 달려갔죠. 시동생이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메마른 얼굴로 부모님께 할 말이 있다고 거실에 모두 앉으시라 말하더니 그 굳게 닫혔던 입을 열더라고요. 저 자퇴했어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에 시부모님 모두 잘못 들었다는 듯이 어안이 벙벙하셨고 저와 남편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님이 정신을 차리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 물으셨어요. 시동생이 재차 대답했어요. 자퇴했다고요. 저 이제 의대생 아니에요.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님이 소리를 악 지르시며 시동생이 무릎에 대고 있던 손을 떼어 벌벌 떠셨어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며 울기 시작하는 시동생을 남편이 끌어안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며 달랬습니다. 시아버님이 정신을 좀 차리시더니 천둥보다 크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뭐? 의대를 관둬? 어떻게 들어간 의대를 관둬? 그것도 네 맘대로? 하시더니 손을 크게 올려 시동생을 때리려고 하시기에 제가 급하게 막았습니다. 아버님, 도련님께 사정이 있겠죠.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사정? 사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이렇게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한단 말이냐? 그러자 시동생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하더니 벌벌 떨며 울더라고요, 시동생이. 그리고 이어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만 보면 정신이 아득해지고 손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책상 밑이든 캐비넷이든 그냥 숨어 들어가고 싶었죠. 약을 먹고 술을 먹어도 피 앞에선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신경정신과에 가서 알게 되었어요. 정신과? 상상도 못했던 단어가 나오자 저희 시댁은 모두 얼음이 되었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비 오던 밤에 아버지가 엄마를 복날 개 패듯 때리신 적이 있었어요. 부엌에서. 예상도 하지 못한 말에 시아버지가 말을 더듬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칼을 들고 엄마한테 소리치셨잖아요. 한 번 더 말대꾸하면 죽여버리겠다면서. 그래서 엄마가 죽여보라고 소리치니 아버지가 엄마를 정말 칼로 찌르셨잖아요. 그때 엄마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던 피 제가 다 봤어요. 충격적인 시동생의 말. 시아버지는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셨고 어머님은 울부짖으시며 시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그걸 네가 봤어? 지환아, 정말 미안하다.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참 자주 싸우셨다고 해요.
시아버님이 저희 남편 어릴 때까지 알코올 중독이셔서 저녁에 술을 드시고 그렇게 어머님을 자주 때리셨다네요. 그러다가 남편이 어느 정도 커서 키가 아버님만해졌을 때쯤 아버님을 힘으로 제압하고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아버님이 정신을 차리셨는지 술을 끊으시고 새 사람이 되셨다고 하네요. 저는 몰랐어요. 오히려 시어머님이 더 소리를 지르시고 시아버지를 달달 볶으며 사시기에 그런 과거가 있으셨는지 상상도 못했죠. 저희 남편은 그런 가정사를 어느 정도 극복했지만 그런 끔찍한 장면을 눈앞에서 본 당시 너무나 어렸던 시동생은 크게 트라우마로 남았던 거죠. 아버님이 칼을 잡으셨다던 그날 밤, 저희 남편은 집에 없었고 어렸던 시동생은 잠들어 있었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당시 부엌에서 싸우셨는데 너무 소란스러운 소리에 시동생이 잠에서 깨어나 부엌에 갔다가 그 잔인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주 다투긴 하셔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싸우신 적은 없으셨나 봐요. 그런데 세상의 전부인 어머니가 술 취한 아버지에게 칼에 찔려 피를 철철 흘리니 그 어렸던 아이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님이 칼에 찔려 그 좁고 낡은 부엌이 온통 피바다가 되어 쓰러지자 뒤늦게 정신 차린 시아버지가 황급히 어머님을 안고 응급실로 갔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있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며칠 입원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식들에게는 단순한 사고라고 두 분이 입을 맞춰 거짓말 하신 바람에 남편은 어머님이 정말 요리하다 칼에 조금 찔리신 줄 알았다네요. 그러나 그렇게 시부모님이 병원에 가신 빈집에 남아 시동생은 홀로 피바다가 되어버린 부엌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다가 엄마 냄새가 나는 장롱 안에 들어가 아침이 될 때까지 울었고 뒤늦게 발견하신 아버님께서 어린 아들이 그저 피를 보고 놀랐으려니 하고 엄마가 요리하다 다쳐서 병원에 데려다 줬다며 아무 의미도 없을 하얀 거짓말로 시동생을 토닥여 주셨답니다. 시동생은 그날 일을 입에 올리지 않은 채 혼자 가슴에 묻었다고 해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이지 상처는 시동생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골물대로 골마 있었던 거죠. 장소가 현실이든 TV 속이든 빨간 피만 보면 순식간에 그 끔찍했던 밤에 어린 아이로 돌아가는 불씨병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처럼 피만 보면 책상 밑이나 캐비넷을 찾아 숨어야 했던 거죠. 시동생은 혼자 그런 큰 고통을 혼자 짊어진 채 조용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선짓국도 못 먹고 빨간 떡볶이도 싫다며 안 먹던 동생이라며 그런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었는지 지금 알았다고 형 자격도 없다며 울었어요. 시아버지는 손을 덜덜 떨며 고개를 숙이고 바닥 한 구석만 응시하고 계시더니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술 먹고 정신이 나갔었어. 지환이 네가 그걸 보고 있을 거라고 내 생각도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하시며 울음을 토해내듯 울부짖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도 끄끄거리며 가슴을 치며 우시고 이윽고 시아버님 등을 마구 때리시며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냥 당신이 죽어! 당신이 죽으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두 분은 거실을 구르듯이 울부짖으시며 너무나도 괴로워하셨고 시동생은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시부모님의 서글픈 울음소리가 온 동네에 퍼져서 동네 분들이 몰려오셨고 그렇게 이웃분들도 다 알게 되셨어요. 사정을 알고 혀를 끌끌 찼죠. 시동생은 피에 대한 트라우마를 결국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의대를 자퇴한 겁니다. 그 트라우마는 바로 아버님 때문이었고요.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게다가 아버님은 시부모님을 원망하지 못하셨습니다. 시동생은 학교를 자퇴했지만 본가엔 들어가지 않고 이대로 쭉 독립해서 살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신경정신과에서 꾸준히 상담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알바도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자세히 물어보진 못했다고 해요. 그저 돈 필요하면 말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희 시댁은 아직도 반초상집 분위기예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며 사시고 시어머니는 매일 시아버지를 쥐잡듯이 잡으십니다. 아무리 화를 내도 용서가 안 되시겠죠. 시동생이 참 안타까워요. 혹시라도 미리 알았다면, 그래서 시부모님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담을 받게 했다면 조금 나았을까요?
비 오는 그날 밤 잔뜩 어질러져 바닥에는 피가 흥건한 그 낡은 부엌 앞에서 그저 한없이 떨며 울고 있었을 그 작고 어린 남자아이가 눈에 밟히듯 떠올라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네요. 자식 생각해서라도 제발 부모들은 싸우지 맙시다. 때려서도 안 되고요. 그거 다 자식들 가슴에 피멍 듭니다.